네, 최근 10대 학생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영상이 SNS에서 확산하면서 충격을 던졌는데요. 당시 경비원은 사건 처리를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은 10대 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축구 선수 황의조 씨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사건 사고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0대 경비원과 10대 학생이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처음에 공개가 되면서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았어요. 이 논란, 이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지난 12일 자정경에 이제 발생한 사건이고요. 예. 남양주의 한 상가 건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일단 이 10대 남성들이 이제 주장에 따르면 예. 그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경비 아저씨가 이제 발견을 하고 훈계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예. 이 10대 학생들의 주장은 경비가 먼저 때렸다, 경비 아저씨가 먼저 때렸다라는 주장합니다. 경비 아저씨는 훈계하기 위한 목적에서 담배 피지 마라, 소란 피우지 마라 이런 과정에서 이제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몸싸움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대들이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의 할아버지 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굉장히 부모 뻘인 사람에게 대한 무차별적인 어떤 팔, 다리 공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장면은 3초간 거의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기절할 정도로 이제 맞았다 이렇게 영상에 공개된 사건이고요. 처음 그 보도가 됐을 때는 60대 경비원이 이제 폭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고 다만 경찰에서는 이 10대 학생들에 대해서 상해죄로 입건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법리를 검토 중에 있고 입건한 상황입니다. 네. 경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경찰이 지금 상해죄로 입건한 근거가 되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좀 전후 사정이 있었는데 정확한 경위는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0대 예. 청소년들의 주장은 초반에 이제 뭐 담배를 가지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다 보니까 경비원도 너무 화가 나서 우리 그러면 스파링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스파링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것은 법률적으로 폭행에 대해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레슬링 경기를 하거나 뭐 예를 들면 뭐 격투 경기를 할 때 경기를 하다가 다쳤다고 상해죄로 입건하지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피해자의 승낙이 유효했는가를 좀 검토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폭행을 넘어서 저렇게 이제 기절할 정도로 상해 피해가 극심할 정도는 이 승낙의 범위를 넘어서서 상해죄로 규율할 수 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해죄로 지금 검토한다는 것이고요. 예, 예. 일단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은 경비원도 미성년자에게 일부 반격을 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야. 그게 정당방위, 정당행위이냐는 변론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쌍방 폭행으로 인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점이 고민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손주 같아서 우리 손주도 어디 가서 사고 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경찰은 일단 입건을 했기 때문에요. 처벌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0대잖아요. 그리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한 상황이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0대들, 그러니까 A군이라고 하겠습니다. A군은 불구속 입건됐고 이미 부모 동석하에 조사까지 마쳐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유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10대인 점, 그리고 전후 과정상 이 피해자인 경비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달리 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상해 피해도 크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아주 엄중하게 처벌되기보다는 좀 뭐 보호 처분이라든지 뭐 그렇게 처벌될 가능성이 훨씬 낮은 양형을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예. 그런데 대중들의 분노는 그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륜의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공서양속, 어른에 대한 공경과 존경을 무너뜨리는 예. 잔인한 폭행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비원이 같이 뭘 하자고 스파링을 하자고 하더라도 우리가 별다른 이유 없이 남을 저렇게 잔혹하게 폭행을 하고 기절한 상태에 두고 영상을 찍으면서 키득키득거리는 건 우리 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거든요. 예. 이 기회에 이 미성년자들에게 이런 행위가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고 또 어른에 대한 공경이 무엇인지 자칫 저러시다가 어르신들 크게 다치면 심각한 장애가 남는다거나 예. 심지어 이런 행위를 살인 미수로 이제 적용하는 사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경찰과 검찰에서 적정한 어떤 양형을 보고 또
반성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 또 피해 회복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60대 경비원이 그 폭행을 했던 학생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처벌 원치 않는다고 넘어가려 했는데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린 10대 학생들에게는 처벌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겁니다. 폭행이나 상해죄는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고요. 예. 이 동영상이 삽시간에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주변 지인들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이렇게 미성년자 아이들한테 맞는 모습은 누구라도 알려지기 싫은 수치감이 드는 모멸감이 드는 영상일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동의하지 않고 이런 영상을 유포했다라는 명예훼손죄로 지금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인데요. 모 언론 인터뷰에서는 좀 창피하다 이런 심정을 이야기했거든요. 정신적으로 피해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신체적인 폭력에 있어서 자신이 이렇게 무력하게 맞은 것도 속상하지만 이게 전 국민에 유포되면서 이렇게 심적으로는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 10대들이 정말 동의 없이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과시하기의 목적으로 올린 거잖아요. 내가 예. 이렇게 했어. 잘못된 뭐 소위 말하는 뭐 허세, 가시감. 근데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굉장히 치욕감을 느끼고 피해를 받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식이 있다면 자식도 굉장히 힘들 것이고 이 가족들이 얼마나 상심이 크실 거예요. 예. 그래서 참지 않으시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이제 그로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이 10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은 제가 동영상 원본을 보지 못해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 얼굴들이 특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비원에 만약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의 초상권 문제도 있겠지만 그 예. 사람이 이렇게 폭행의 어떤 현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이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영상을 올렸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처벌 가능해 보이는 수준입니다. 네. 이 학생들이요, 영상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이 폭행 현장을 지켜보고 영상을 찍은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걸 불법 영상으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상해나 폭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예를 들면 옆에서 찍고 붙들어주면 이걸 방조했다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예, 또 예. 경비원을 폭행하자고 서로 모의를 했다고 한다면 공동 정범으로도 처벌할 여지가 있어서 다만 지금 폭행에 대한 부분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죄가 인권되어 있고 한 명 A군은 이미 조사를 받았고 B군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추가적인 입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각종 사건을 보면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사적 제재에 나서는 분들도 있어요. 사적 제재에 나서면은 또 다른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나 수사기관이나 이제 재판부의 양형에 대한 불신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가해자들을 이제 공격하면서 좀 희열을 느끼고 이게 정의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콘텐츠나 SNS 내용들이 좀 넘쳐나고 있고 사실은 뭐 드라마들도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경찰은 무능하고 검찰도 무능하고 그렇죠. 얼마 전에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양형이 너무 약해서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했고 이런 콘텐츠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그렇게 열심히 수사하고 재판하더라도 오판 가능성, 오류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 개인이 한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 뭐 보도만 보고 한 사람이 주장만 들고 이걸 이 사람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응징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10명 중에 3명은 무고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나 본인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대중들에게 신상이 알려져서 정말 명예가 회복되지 못할 정도의 손해를 입을 여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공권력에 대한 조롱과 무시가 이어지게 되면 오히려 공권력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공권력 힘이 없어지면 오히려 힘 있는 자들, 더 나쁜 사람들이 활개치지 피해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은 더 보호받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법치주의와 공권력을 존중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이런 뭐 무슨 SNS를 통해서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기본적인 목적은 영리 목적입니다. 네. 정의감보다 영리 목적으로 사적 제재 뭐 누구 뭐 신상 공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하다 보면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지나치게 일방적 주장을 담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는 보시는 분들은 항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적 제재 같은 경우에는 폭력에 관한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명예훼손죄도 적용시킬 수 있겠네요. 영상을 유포했다면. 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그 처벌이 되는데 고소고발도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설사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 신상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방식으로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그렇게 본인이 되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유기된 반려견이 주인에게 돌아갔는데 다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식칩이 제거된 채로 버려졌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던 겁니까? 네, 반려견들 그 어떻게 보면 그 동물 사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역대급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회자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충남 천안에서 편의점에 한 강아지 2마리가 이제 유기가 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푸들과 말티즈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고 동물보호센터에서 보니까 요즘에는 내장 칩으로 이게 이제 이 반려동물 등록 사항들이 이제 그 정보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 반려견의 소유주와 연락이 닿을 수 있고 바로 찾아가라, 빨리 찾아가라. 그러지 않으면 동물 학대로 이제 문제 삼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인계를 했다는 겁니다. 소유주한테. 근데 또 다시 이 소유자가 모 근처에서 또 2마리를 이제 다시 유기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유기견, 그러니까 그 반려견들의 상태를 봤더니 내장칩이 신체 일부에 있었는데 그것을 생쌀을 찍고 그 내장칩을 빼서 적절하게 치료도 하지 않은 상태로 유기를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간이 너무 잔인하다. 본인이 2마리를 입양을 했을 때는 잘 키울 목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2번씩이나 이렇게 버릴 수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동물보호센터에서 경고를 준 거잖아요. 버린 행위가 잘못된 것을. 근데 잘못된 걸 알면서도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더 잔혹한 방법으로 버렸다라는 점에서 대중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유기한 반려견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자체는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또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유기행위도 유기행위지만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볼 게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생사를 다른 목적도 아니고 이 내장칩만 빼서 자신이 보호받을 목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살을 찢고 이거 하는 건 상해에 가깝잖아요.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것도 동물학대로서 도구로 이제 상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2차 가해 혐의로 또 추가 입건이 됐네요. 네, 그 변호인, 그러니까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과 황의조 씨 2명에 대해서 추가 입건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성폭력 처벌법상 이제 이 신상 공개를 했다. 피해자의 신상은 아무나 누구든지 공개해서는 안 되고 뭐 이름뿐만 아니라 나이, 직업, 그리고 이 사람의 학력, 그리고 사진 당연히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황의조 선수 측이 본인들의 어떤 반론을 제기하면서 입장을 보도자료로 내면서 변호인 입을 통해서 이 여성의 직업과 일부 신원 정보를 누설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언론에서도 문제 삼았고 피해자 측에서도 강력히 항의했던 사건인데 일단은 변호인이 발표를 하긴 했지만 변호인이 발표할 때는 의뢰인의 동의 받지 않고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하긴 어렵다. 그래서 황의조 씨도 알고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해서 황의조 씨도 이 신상 정보에 대해서 2차 가해 그 부분을 이제 추가로 입건을 해서 수사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2차 가해 혐의로 이제 입건이 됐고 불법 촬영 혐의로도 지금 입건이 된 거잖아요. 유무죄를 가를 어떤 쟁점 뭐가 될까요? 2가지입니다.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느냐,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느냐인데 황의조 선수 측의 주장은 좀 자세히는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자기는 알고 있고 휴대폰도 잘 보이는 데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알고도 이것을 같이 본 적도 있다라는 취지 또 일부는 또 이 여성이 촬영한 적도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피해자 측에서는 보통의 이런 성폭력 어떤 처벌법상의 동의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물어보고 명시적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묵시적인 동의를 해석할 수 있느냐 물어본 적도 없고 나중에 모르고 알고 나서도 여러 차례 이제 지워달라고 항의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었고 그 불법 촬영물이고 나중에 삭제해달라고 했는데도 삭제해주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주장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황의조 선수 그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이전에 고 이선균 씨라든지 지드래곤 이 공개 수사를 받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 경찰이 비공개 소환 조사 이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사 공보 규칙도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어떤 신원이나 이 포토라인을 세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이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요. 비공개 소환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예. 고 이선균 씨 사건에 많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론상의 질타도 있었기 때문에 비공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은 대중 연예인들에 대한 시각과 이렇게 스포츠 선수에 대한 잣대도 좀 수사기관이 일관되지 않다라는 점은 피할 수 없는 비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항의조 선수 측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비공개 소환해서 예. 본인의 어떤 변명이나 주장도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주요 사건의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